곧 설날입니다. 설날, 잘 지내시라고, 그리고 또 오늘부터 제 그림을 할부로 사겠다고 하는 젊은 남자분하고 이제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신관하는 이야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이랑 나눴던 문자는 다 지웠네요. 지웠는데 이제 대략 내용이 음, 제가 이제 저 그림 재료비 무조건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대략 30여 분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3,000원에서 5만 3천 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값하고 후원금을 한꺼번에 이제 6년간 보내기로 했다는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 글에다가 남겼지만, 어, 그러니까 후원금 요청 글에다 남겼지만은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지천명의 나이지만 70, 공자가 얘기했던 70, 종심소욕 불유구, 그 종심의 경지를 끌어다가 20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작가로 그렇게 우뚝 서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뭐 백조의 후수까지 얘기를 했죠. 선한 자금, 절대 빈곤과 저는 상대 빈곤은까지는 상대적 심리적인 빈곤까지는 어, 좀 뭐랄까 제가 할 역할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제 절대적인 빈곤 정말 뭐 자살 생각이 드는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문화적인 빈곤 문화적 빈곤이라는 것은 물론 문화적 빈곤은 상대적 빈곤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느끼는 그런 피해의식 그런 부분들이 문화적 빈곤 때문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어쨌건 문화적 빈곤은 포괄적으로 현재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문화 빈곤, 그러니까 우리는 학력 빈곤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뭐 옥스퍼드대 나온 사람도 못 푸는 영어 문제를 우리 한국 1등급 애들은 잘 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잘하죠. 영어, 수학 잘해요. 하지만 문화 빈곤 사회죠. 아무튼 그런 꿈을 꾸면서 제가 이제 종심의 경지를 끌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재료비 후원 요청을 드립니다라고 이제 그런 문구가 나가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젊은 그분 제 그림을 할부로 12개월 할부로 50호짜리 240만 원이죠. 그거를. 근데 그분이 그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직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작가예요. 그냥 흔히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백수죠. 제가 예전에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단가 그 작가 강연하는 데를 직접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백수 상태였죠. 그 작가가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좀 받았는데 동년배의 그러니까 자기 같은 동년배의 대기업 다니는 친구의 월급보다 적게 받는다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없다. 그거는 알바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년배의 대기업 그 나이 또래의 뭐 지금쯤은 간부가 됐겠죠. 그리고 전 뭐 대기업 다니는 제 후배들도 학교 후배들도 있지만은 아직 저는 그들의 연봉에 도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프리랜서가 아직 아닌 거죠. 그 사람 기준에 의하면 저는 알바생인 거예요, 여전히. 와, 그 얘기를 듣고 프리랜서의 기준이라는 게 저렇게 높단 말인가. 나는 그냥 알바하는 백수구나.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제 그림을 할부로 산 그분도 그 프리랜서 책을 쓴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은 알바하는 백수인 것이죠. 동년배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만큼 벌겠어요. 글을 써서. 쉽지가 않은 문제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도 그만큼 안 될 텐데. 어찌됐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신관하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왜냐면 제 그림에서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 그거 설명하기 앞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신관하는 이야기에 관련된, 즉, 저는 닐 도널드 월시가 쓴 책을 거의 다 봤어요. 거의 98% 봤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 번 본 것도 굉장히 많고, 여러 번 본 것으로 부족해서 잠잘 때마다 오디오북으로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오디오북은 요즘엔 유튜브에 나오지만 예전에는 아마존에서 CD로 샀어야 했어요. Tomorrow's God이라는 오디오북이 가장 많이 들었는데 아마존에서 CD로 샀고 한국에 그러니까 제가 신관하는 이야기를 접한 게 거의 초창기에 접했어요. 2004년에 추천받았거든요. 2004년에 신관하는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 지 아마 얼마 안 됐던 시기였고 2006년도에 미국에서 신과의 대화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 그게 한국에는 아마 2007년쯤 들어왔을 겁니다. 그 영화도 초창기에 봤죠. 제가 2006년 후반기나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개봉되기 전에 봤을 겁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한글 자막 있는 걸 가져와가지고 그때 한글 자막이었는지 영화 자막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에 접했어요. 닐 도널드 워시가 출판하고 나서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초창기에 접했는데 그때가 2006년 지나서 접했어요. 그 책 제목을 접한 게 2004년입니다. 제목을 접한 게. 근데 아무튼 신관하는 이야기 잠깐 넘어가고 그 종심서역 부류구부터 좀 해결을 하자면 그러니까 회사우소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단 말이죠. 공자가 자하의 질문에 대답했던 그게 아마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대화 내용은 이거예요. 젊은 처자가 아름답게 웃는데 너무 아름답다. 거기서부터 이제 저 아름다움 어디서 나오는가 뭐 이런 거였거든요. 회사 후소다. 그러니까 그 회사 후소는 그게 이제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은 지금은 그 자기 의견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분을 나중에 발랐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바탕에 그 어떤 순수한 아름다움, 그 아가씨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회사 후소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믿거든요. 그래서 그럼 예후호 이러거든요. 자아가. 그러면 회사 후소 이후에 예절이 나오는군요. 절도가 나오는군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림으로 비유를 든 거거든요. 공자가. 그 바탕소일 겁니다. 그 회사 후소할 때 소자가 어떤 진료 바탕, 원소 뭐 이런 소자죠. 그 소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라는 것이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드러나서 회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예로서 완성이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것이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진선미, 진이라는 소가 회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선이죠. 활동을 하는 거죠.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이 선이고, 결국 그 행동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관계, 소통이 유지되는 그런 어떤 상태. 그것이 아름다울 미자다. 진선미다. 그래서 진선미와 회사 후소 해가지고 이제 곧 신문에 나와요. 제가 이제 서울문화투데이 칼럼에 썼단 말이죠. 어쩌면은 회사 후소에 대해서 회사 후소와 진선미를 대입해서 해석한 최초의 해석일 겁니다. 그 전에 그걸 다룬 책에서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고 검색해도 안 나오고 하지만 진선미호 회사후소를 대입해야 그 자하가 얘기했던 회사후소 이후에 예후호라는 문구가 해석이 된다.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도올 김영옥의 해석이 왜 엉망이냐면은 그 회사후소에서 분을 나중에 발랐다 그러는데 그 아가씨가 어린 아가씨였고 여러분 그 중학생이 화장하면 되게 화장 붕 뜨는 거 아시죠? 더 안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자아가 얘기했던 거는 저 아름다운 미소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였고, 그것은 그 본바탕, 그 아가씨의 순수함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공자의 대답이었고, 예우호라는 것은 그 아가씨가 이제 성숙해서 숙녀가 되는, 그런, 어떤 엄마가 되는 그런 과정, 그,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그 과정을 예로서 저는 표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예라는 것은 공자가 왜 예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그림을 사게 되면은 제 그리고 저 자신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화가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얘기인데, 우리 그 일랑 이종상 선생님은 우리를 대학생 때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화가는 그림을 잘 그리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사람됨을 먼저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사람처럼 자기 마음을 다듬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젊었을 때 그 성적인 욕망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늘 예에 머문다라는 것이, 물론 그 예의 정의가 뭐 다양하겠지만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그림을 거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운명과 2세, 3세의 운명이 좌우될 정도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자,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고호의 그림을 집안에 걸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자르고, 아무튼 고호의 삶이 아주 치열하긴 했지만 굉장히 어떤 불행했고, 아무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과연 집안에 걸 만한 그림인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호의 그림은 주로 미술관에 걸려 있죠. 집안에, 물론 저도 화실에 고호의 해바라기 지금 복사본 걸어놨는데, 화실이나 사무실이나 이렇게 걸려 있죠. 그런데 가정에 걸기엔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왜냐면은 고호의 인생이 내 가정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마음이.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팔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고, 예전에는 주로 선물을 드렸거든요. 팔기 시작한 게 뭐 한 6개월 됐다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 구독자 덕분에 그림을 팔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걸린단 말이죠. 그럼 그 그림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다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실시간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그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을 믿는 사람이라서 토속신앙의 분위기에서 저는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제 시골 마을에는 절하고 교회가 없었어요. 단골레만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는. 그리고 미륵신앙하고 칠성신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칠성신하고 미륵신하고 무당만 있었죠. 동네에. 다른 종교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5학년 2학기 때 광주로 이사를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 그때는 이미 두뇌가 성장된 이후죠. 10살이 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10살 때까지 저는 샤머니즘과 애니미즘 어떤 전통에서 컸단 말이죠. 그 마을 분위기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5학년 말이나 이렇게 6학년 초쯤이었는데, 아무튼 6학년 초 겨울이었죠. 5학년 졸업할 무렵에 이제 운암교회를 다니기 운암교회 다니기 전에 다른 데 좀 더 잠깐 다니고 운암교회로 옮겼구나. 그때 성경을 처음 읽었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을 하게 됐고, 그때 제가 자선사업가의 꿈을 품었거든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리고 이제 그 꿈은 지금까지 포기해 본 적이 없고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이후 중학교 때 가면서 이제 중용도 읽고, 법구경도 읽고, 책은담을 읽는데, 왜 그렇게 착착 이게 들어오는지, 특히 법구경하고 책은담이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전생에는 이게 선비나, 어, 스님은 꼭 했었나 보다.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맛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책은담하고 법구경이.
중형보다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중학교 무렵에. 네,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팔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림을 판 이후에 제 24시간은 그림 구매자들의 그 집안 분위기하고 하나의 일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화가로서 내 그림을 그분들의 집에 걸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런 정신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게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거는 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자, 아무튼 그런 점을 알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신라이의 닐 도널드 월시하고 저랑의 어떤 약간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저도 이제 2004년에 이혼을 하고 나서 신과 나눈 이야기를 읽어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약간 사기꾼 같다, 이거. 지가 뭔데 신하고 대화를 나눠. 저렇게 사이비 교주 행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책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그걸 안 읽었던 거예요. 3년간 안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2007년 초에 읽기 시작했을 거니까 그 책을 3년간 안 읽었고 2년 반 정도 안 읽었고 권유만 받았고 2006년 후반기에 신과의 대화를 읽었는데 이 사람 스토리가 저랑 비슷한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우연치 않게. 근데 그 양반이 이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라이에서 나오잖아요. 왜 자기한테 이런 책을 쓰게 했냐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혼을 5번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쓰레기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은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너처럼 그 어떤 인생의 패배자에게 이런 책을 쓸 기회를 주는 것 자체도 하나의 그 신의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2006년에 제가 이제 그 신라이의 그 닐 도널드 월시만큼 가난했죠. 그 쓰레기통에서 남은 샌드위치를 꺼내 먹잖아요. 그 이혼하고 나서 파산해가지고 닐 도널드 월시가. 근데 저는 밥 한 끼를 얻어 먹으려고 막 농사 지어주고 노동해주고 그랬어요. 그 2004년 5년에. 그때는 시골에 내려가서 과외를 아직 구하기 전이었고 이제 과외를 구하면서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보름 동안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저 자동차 안에서 잤거든요. 보름 동안. 그때 이혼하고 나서. 아무튼 그런 것도 겪었고 그랬는데 2006년도에 이제 그 시골 월세 5만 원짜리 집에서 지금도 그 집에 제 짐이 있어서 아직 못 가져왔는데 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2006년에. 그러니까 저는 신과의 대화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이혼하고 2년 집거하던 중에 눈동자에 비치는 어떤 세상의 도시의 불빛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저는 지금 하늘의 별만 하고 있잖아요. 도시의 불빛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도시의 뭐랄까 간판이나 자동차 등이 뿌옇게 보이는 그 풍경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진 작가가 찍은 건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아래쪽은 도시 풍경이고 위쪽은 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세틀드 스타라고 제목까지 정해놨어요. 가라앉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세틀드 스타. 가라앉은 별이다. 그러니까 비록 이 복잡한 도시에 사는 영혼들이지만은 별로부터 온 존재고 그 영혼성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세틀드 스타라는 제목까지 정해놓고 연습한 적은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저 기법 자체가 좀 더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제가 이제 이 화실이 좀 더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화실이 안정화되고 작업실이 생기면은 더 멋진 그림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제 아직 여건이 안 돼서 현재 좀 하기 편한 그림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 그림을 아이디어를 딱 얻고 나서 신과의 대화를 영화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지금 굉장히 그 여의도의 가장 좋은 빌딩, 그 사무실 월세만 한 달에 2,500만 원이라고 하던데 에너지홀딩스 그룹의 CEO인 박희원이라는 친구가 이제 제가 이혼하고 혼자 있으니까 가끔 불러서 이제 영화도 같이 보고 와인도 같이 마시고 걔네 집에서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노트북으로 영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비슷하다.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신관하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읽을 당시에 1, 2, 3만 한국에 번역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신과의 교감, 내일의 신, 뭐 홈 위드 갓 이런 것들은 번역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일의 신하고 신과의 교감하고 홈 위드 갓은 아마존에 원서로 사가지고 영어로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거든요. 그 신나의 영어가 굉장히 잘 들어와요. 다른 어떤 원서보다는 꽤 읽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읽는 게 부족해서 또 오디오북으로 CD로 사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계속 틀어놓고 그림 그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에서 이제 영어로 홈 위드 갓이나 투마로우스 갓 같은 거 틀어놓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때 그 10여 년 전에 그 느낌이 되살아나거든요.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신라이에 보면은 고진제라는 게 나옵니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 그러니까 이 우주에 지구인 말고 이 우주 어딘가에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진제. 그래서 고진제는 이렇게 생각한다. 고진제는 뭐 소유하지 않고 공유한다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신과 나눈 이야기를 읽을 준비가 거의 된 상태에서 99%된 상태에서 그 책을 만났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했던 생각이랑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 신라이에서 그 신이 해준 이야기. 그리고 고도로 진화된 존재로서의 의식, 그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해오던 방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차동엽 신부가 쓴 바보존의 그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바보처럼 이렇게 좀 퍼주기 좋아하고 자기 소유에 대한 그다지 욕심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고진제가 되려고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고진제 스타일로 내가 태어났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신라이를 쭉 보면서. 그리고 뭐 좀 재밌었던 게 대마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삼에 대한 얘기도 흥미로웠고 그 이후에 이제 신라이를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눈동자에다 천체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신라이를 읽기 전부터 했고 그 어떤 영감을 받아서 제가 그 밑에 요청문에 썼지만 작은 번개를 맞은 듯이 여기 뒤통수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전기가 쫙 흐르더라고요. 이 그림이야 했을 때 쫙 흘렀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그림이 되겠구나 그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신라에도 닐 도널드 월시가 처음에 출판사에 그 원고를 보내자마자 채택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이제 출판사에서 따라붙어가지고 선인세로 엄청나게 주고 전 세계에 이제 이 히트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신과는 하는 이야기 시리즈가. 네, 책이었으니까 좀 더 빠르죠. 저는 그림이니까 좀 더 늦은 겁니다. 전체가 일일이 그려야 되고 책은 인쇄하면 되니까 퍼질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씩 그려서 이렇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얻게 된 그 과정하고 닐 도널드 월시가
신나이를 쓰면서 이제 채널링 해가지고 받아쓰는 거죠. 신의 이야기. 받아쓰게 된 그 과정이, 그 역경의 과정이 너무나 비슷했고, 그래서 제 그림도, 신나이 그 책처럼 갑자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책이 퍼지는 거하고 그림이 퍼지는 거는 좀 방식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훨씬 오래 걸리죠. 아마 30년은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30년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최소 2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나이뿐 아니라, 신나이를 읽을 무렵에, 이미 저는 그 당시가 한 5,000권에서 8,000권 정도의 책을 읽었을 정도였을 거예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도서관에서 살고 막 이러면서 신나이라는 책을 보기 전에 이미 어떤 외계인에 대한 거라든가 사후의 세계라든가 뭐 양자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책에서 다루는 기초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신나이를 만났죠. 그리고 신나이 전체를 다 마스터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과학기술 책이라든가 특허 책이라든가 또 자기계발서 마케팅 책 이런 책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대학교 때는 생물학 책하고 신과학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뇌과학에 가다가 신나이가 제 독서의 역사에서 제가 30년 동안 독서를 해왔는데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네요. 30년 중에서 2004년 그죠? 2004년이니까 거의 한 14년, 15년 전에 신나이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나이 전에 20살 때부터 거의 이제 14, 15년 독서 생활을 했고 신나이 이후에 또 14, 15년 독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신나이 이후에 이제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나 뭐 무슨 신성한 디바인 매트릭스, 뭐 패턴, 와칭 이런 어떤 시크릿 종류의 책들, 꿈꾸는 다락방의 책들이죠. 그런 걸 쭉 보면서 이제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펜듈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펜듈럼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신나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바딤 젤란드가 얘기하는 닐 도널드 월시하고 바딤 젤란드가 얘기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시크릿하고 꿈꾸는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것은 맹점이 아주 많아요. 시각화를 한다고 미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각화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에 반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잠재의식에서 빈곤을 느끼기 때문에. 네가 원한다라는 것은 want라는 것은 want나 need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결핍과 부족함을 갖고 있고 그것이 영혼에게 전달이 되고 영혼은 다시 그 사람에게 결핍과 그러니까 너무 되게 단순한 거야. 이제 그 미립자 영혼 쪽으로 갈수록 단순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식에 반응을 하지 않고 무의식에 반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세포고 세포 속에가 다른 차원이 숨겨져 있고 미립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의 사고방식으로 미래를 꿈꿔야 되거든요. 결국 이것도 이제 제가 새로운 해석인데 신나이라든가 그 트랜스홈픽의 새로운 해석인데 최근에 제가 양자생물학 책을 읽으면서 이 개념을 갖게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포 하나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에서부터. 그래서 이거를 신나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feel이라고 얘기합니다. 느낌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feel. 느낌이 중요하다. 근데 그 느낌이라는 건 세포에서 나오고 호르몬에서 나온단 말이죠. 신경전달 물질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세포의 기도라는 것, 미립자의 기도라는 것은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는 미래를 확인한
그러니까 나의 세포가 이미 미래를 확인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기도할 게 없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것을 심리적으로는 마법사의 원형이라고 불렀어요. 마법사의 원형. 그러니까 제가 40대 후반 무렵에 중후반 넘어가면서 저는 이미 제가 마법사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느낌만 든 거였어요. 의식적인 거였어요. 지금도 아직은 확신은 없는데 점점 그 마법사의 원형으로 가고 있고 제 세포 자체가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속에 미립자 속에 과거, 현재, 미래 차원이 겹쳐져 있는 11차원 우주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로서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세포가 그 미래를 느끼게 된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막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럼 정말 희한하게도 남들이 제가 쉴 수 있게 또 만들어준다거나 그림을 뭐가 안 맞아서 또 그림을 늦게 받는 상황이 된다거나 해서 제가 스트레스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이 도와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개월 전부터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쨌건 결론을 짓자면은 그렇습니다. 그 할부로 20만 원씩 12개월 할부로 제 그림을 사겠다는 그 친구한테 저보다 약간 나이 어린 남자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화가 장래 아주 크게 성공할 화가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 화가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240만 원이 현재 없어서 할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돈을 화가 한 명을 키우는 거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생각해도 되고 저를 피카소만큼 키우겠다고 생각해도 되고 지구상에 성공했던 모든 화가의 장점, 고흐의 장점, 피카소의 장점, 로댕의 장점, 클림트의 장점, 또 누구 있지? 달리의 장점, 이런 칸딘스키의 장점, 몬드리안의 장점, 그 모든 장점을 하나의 집대성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진 한국의 그 화가를 내가 키우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10,000원, 50,000원, 10만 원을 적립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적립이긴 한데 그걸 저를 후원한다고 생각해라. 그냥 무조건으로 조건 없이. 그럼 나는 그게 고맙기 때문에 내 그림을 선물을 하겠다. 그리고 그리는데 오래 걸리니까 15개월 후에 선물을 하겠다. 그 친구는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추가 주문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추가적으로 저한테 그림을 사는 분들은 2020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분량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선물을 하겠다. 이 가능성 있는 화가를 후원해준 보답으로. 그래서 이거는 후원해주고 선물을 받는 개념이다. 근데 선물을 언제 받을 거라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 왜냐면 그걸 기대하는 순간 그게 후원이 아닌 게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안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그림을 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저에게 돈을 주고 계신 분도 그렇고 돈을 맡기신 분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냥 후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가 파는 그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2019년에 제가 돈을 받은 그림 40개를 전달을 하겠지만 20개 정도는 전시회 그림을 그릴 거란 말이죠. 그 40개 2분의 1은 주문받지 않은 저만의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실험의 그림 20개를 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60개를 한다고 보면 되죠. 일주일에 하나 정도 되는 거죠. 그림 나오는 개수가 그 정도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하나에서 일주일에 하나면 60개 정도 됩니다. 이미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는 2019년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값을 싸게 받으니까 많이 그려줘야 되잖아요. 제 생활도 해야 되고 재료비도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바쁘죠. 손이 바쁘죠. 어쨌건 앞으로 이제 저에게 할부가 됐든 돈이 됐든 제가 이제 약 3천 정도가 전세금으로 들어가 버려서 2020년 그림도 제가 주문을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단 이제 2020년에 제 그림값이 오르더라도 2019년 가격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전달이 되고, 약 3년 전에 저한테 100만 원을 후원하신 분이 있어요. 100만 원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반이 그림이 쌌죠, 그 당시에는. 왜냐면 50호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50호를 50만 원에 팔았어요, 3년 전에는. 너무 돈이 없으니까 제가. 따지자면 몇백 오른 거야? 10배가 아니라 5배는 올랐네요. 5배. 3년 전에 그 100만 원을 주신 분을 3년 만에 그림을 갖다 주니까 도저히 하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2개로 늘렸어요. 그게 이제 이 그림하고 저 뒤에 있는, 지금 안 보이는 그림 하나인데, 오랫동안 제가 그림을 안 주면요, 그림 하나 더 드립니다. 그게 자꾸 연체되면. 그러면 그게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그림 가격으로 그분이 100만 원을 줬는데 제가 500만 원어치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또 한 분이 제 그림을 7개 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강남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7개 산 분인데 제가 8개를 드리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늦어져서 그분이 원래 2018년에 다 드리겠다고 한 분인데 2019년 봄까지 좀 해결해 보겠다. 6월 달까지. 너무 늦어지니까 그림 하나를 더 드리겠다 해서 이제 또 하나 더 드리는 거고, 그분도 싸게 팔고 했기 때문에 그분도 이자가 500만 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이면 이자가 한 500만 원이 붙어버리고, 이게 500뿐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더 그림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자로 드리는 그림에 또 이자가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림의 세계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 후반기나 2021년 초에 분명히 미국의 거물급 컬렉터가 제 그림을 사는 날이 올 겁니다. 헐리우드 유명한 영화 배우 내지는 빌 게이츠 같은 CEO, 어쩌면 제프 베조스가 제 그림을 살 수도 있고 마윈이 제 그림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떤 제 세포가 그렇게 느낍니다. 네, 세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기도와 바람이 아니라 제 세포가 이미 그것을 느끼면서 그런 필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 작년부터 2018년부터 그리고 오래전부터 정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조건 없이 몇백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아무 조건 없이 1,500만 원 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있게 3,000을 준 분, 조건이 있게 2,500을 주신 분, 조건이 없게 2, 30만 원 주신 분은 정말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 심지어는 제가 첫 번째 개인전 할 때 제 후배가 150만 원 도로비를 대줬어요. 그 같은 과에 다니는 후배가. 그런 경우 정말 드물거든요. 자기 선배가 전시하는데 도로비를 형 내가 대줄게, 이런 사람, 그런 경험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가 후배가 전시 비용을 계속 대주고, 솔직히 지금까지 제 돈 대고 전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후원받아서 했습니다. 올해 전시도 역시 제가 이제 돈이 부담되니까 도록은 찍지 말고 엽서로 합시다 그러죠. 도록을 찍은 적이 없는데 이제 올해 전시는 좀 여윳돈이 되면은 도록을 찍어서 저한테 3,000원 이상 후원하신 분들을 뒤에다가 명단을 넣고 싶은데 바빠서 못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제가 장담 못 드리겠어요. 2020년 이후 전시부터 모든 제 그림 구매자, 재료비 후원해주는 분들을 도록 뒤에다가 이제 후원자 명단에 이렇게 쫙 그 뭐 별명도 상관없고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 화가가 이렇게 전시하는데 내가 도와줬구나, 그런 어떤 그 뿌듯함이 느껴지고, 그 뿌듯함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쓰나미처럼 우리 세포로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뿌듯함, 보람을 자주 느끼다 보면 그것을 어떤 성취감은 그래서 자주 있어야 좋다라고 하죠. 자주 하다 보면은 그게 세포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흔히 말하는 승자의 뇌, 성공하는 두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또 오래 가다 보면은 근데 그게 그렇게만 가면 또 휴브리스 오만에 빠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실패의 경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실패의 경험을 경험해야만이 휴브리스에 빠지지 않고 마법사의 원형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맹자에 나오는 구절처럼 역시 우리가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역경을 주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만들어.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직구에게 성공 경험을 준다면은 그 친구는 휴브리스에 빠져서 더 망가질 거라는 얘기죠. 극심한 고난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의 뭐 은총, 성령, 영감, 복, 뭐 그런 부분들이 다가오게 되는 게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신화와 신화의 스토리고 영웅 스토리고 또 지금 현재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스토리고 인생 망가질 뻔하다가 좋은 멘토 만나가지고 대성한 사람들의 다 같은 공통된 스토리고 신화의 힘의 저자 조셉 캠벨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셉 캠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신화를 공부하면서 가장 강하게 기억에 남는 신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인간은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곳에 바로 거기에가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점하고 그걸 신화가 가르쳐준다. 역경과 좌절 속에 새로운 기회가 늘 있다. 숨겨져 있는데 좀 잘 찾아야 돼. 역경 속에 좀 잘 찾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의 힘은 반드시 있다. 그것이 신의 힘이든 영혼의 힘이든 조상신의 힘이든 천지신명의 힘이든 저는 심지어 사물조차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마치 더 살 수 있는 강아지를 안락사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건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물건을 오랫동안 쓰고 잘 버리지 않고 버리는 것도 주워서 재활용하고 그러는데 그게 생명체처럼 느껴져서 그래 물건이. 제가 현재 입고 있는 이것도 주운 거고요. 이 머폴라는 산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대학교 때 산 머폴라예요. 이게. 그리고 이 속에 입은 옷은 제 화실 제자의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잘 안 입는다고 준 옷이에요. 조모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아들 옷이라고 저한테 준 옷 아직도 입고 있는데 이것도 한 12년 된 것 같고 12년은 된 것 같고요. 이거는 20 몇 년 됐고요. 이건 얼마 전에 주운 옷인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105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치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 그림을 할부로 사기로 한 그 친구도 이 별에서 꽃까지를 원하더라고요. 이 그림. 저 그림의 뭐 뜻은 제가 자주 얘기하니까 어떤 신의 축복이 바로 내 몸으로 오는 그런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들 자주 외웠던 주기도문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뭐 이런 주기도문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고구려 신화도 들어가 있고 샤머니즘, 애니미즘 다 들어가 있고 빅뱅 이론하고 초신성의 폭발, 행성의 형성 그런 과학적인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 초신성 폭발과 빅뱅 이후에 우리 108개가 넘죠 지금은 원소들의 탄생 그 원소들의 탄생하고 그 원소들이 하나의 중력에 의해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참 제가 보통 이렇게 판매하는 게 빅뱅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황금사과 공간의 고향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카루스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이카루스의 성공, 태양 두 개가 들어간 그림이죠. 그다음에 별에서 꽃까지 북두칠성 남두육성에서 이렇게 불빛이 떨어지는데 2019년에 그림 가져가실 분들에게는 제가 어려서 오리온 별자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2019년 그림부터는 북두칠성하고 남두육성 왼쪽에 오리온 별자리를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 북두칠성을 보고 또 겨울에는 오리온 별자리를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별에서. 그래서 오리온 별자리를 그리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 그 플레이아데스 성단인가? 그게 오리온 별자리에 있다고 한 거 맞죠? 내가 지금 좀 책을 읽은 지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거리는데 아마 오리온 별자리 쪽에가 있을 거예요.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그거 하고요. 그러니까 오리온 별자리를 새로 추가하게 되고요. 2019년 그림부터는. 그러니까 이거 배달 이후 그림부터요. 이거 배달 이후에 이제 밑작업부터 완전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검정색 칠하는 것부터. 그리고 새로 추가된 그림이 이겁니다. 제가 어린 왕자 책도 쓰고 싶어 하는데 이거예요. 이거. 어린 왕자 꽃 행성의 컨셉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의 행성에 장미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꽃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제가 만든 소설이죠. 어린 왕자 행성에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떠난 이후에 장미꽃만 있었는데 거기에 엄청난 그러니까 꽃씨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꽃이 다 펴 있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이제 그 다른 데 여행하고 지구별 왔다가 또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봤더니 장미꽃 혼자 외롭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연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린 왕자 그 별에 나오는 분화구잖아요. 분화구. 장미꽃이 하나 있었는데 뭐 이 중에서 뭐 얘가 장미꽃일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다른 꽃들이 행성에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작은 꽃 행성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 뭐 어린 왕자, 그러니까 뭐 제목은 어린 왕자의 고향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제목은 뭐 분명치는 않아요. 근데 뭐 오리온 별자리를 추가할 것이고 어린 왕자의 행성에 꽃이 가득 핀 꽃으로만 이루어진 별 이거를 그릴 거예요. 초창기 스케치도 참 예쁘죠. 저는 이게 초창기 드로잉 할 때 이런 맛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컬러를 칠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맛이 떨어지는데 이런 드로잉도 이제 종이에다가 좀 틈틈이 한번 해봐야죠. 이상입니다. 오늘 오늘 그 할부로 그림을 산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분명히 볼 텐데 문자 몇 마디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끝내버리는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현재 좀 외롭게 작가 생활을 하고 있어서 뭐 당장 찾아가서 호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친구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좀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 잘 보내세요.